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변이 있나? 이재정 변호사 이변입니다. 네, 이광철입니다. 리변입니다. 예, 박정인 변호사 박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얼굴이 표정이 잘 안 만들어질 정도로 왜요, 빵빵 왜요? 부었어요. 그 있잖아요, 그 알코올 보톡스. 어젯밤에 봤는데 제가 씻으면서 거울을 딱 보는데 되게 막 청초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청초해 보여서. 혹시 술 기운에 몽롱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에? 술 기운에 몽롱해서 알코올 평소에 기운에. 보여서 제가 이러다가는 아침 방송에 제 화면빨이 장난 아니겠다. 그럼 두 분한테 누가 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억지로 술 먹고 막 얼굴 막 이렇게 붓게 해서 왔어요. 살다 별 얘기를. 제가 알코올에 대한 반응도가 좀 민감해요. 제가 사구체 손상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고체. 모르시겠죠? 그게 뭐야? 사고체가 사고체 신체 어디 부위인데? 눈 아닌가 눈? 신장 쪽. 신장. 맞아요. 신장. 신장과 신장. 관련해서 예전에 신장과 관련한 질환을 앓은지라 그건 신장은 이렇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사구체 손상요 이러면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나? 이게 나 같은 이런 어린애들이 갖는 환상인데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약해 보이고 이런 데 대한 환상이 있어요. 예. 네, 오늘 방송 시작부터 분위기 좋네요. 그 표정이 제가 너무 어색해서 혹여나 말을 하다가 표정만 어색한 게 아니라 말도 어색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미리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광철 변호사님도 얼굴이 되게 푸석푸석하세요. 저희가 이른 아침에 유독 먹긴 하지만 피곤해 보이시는데. 예, 아유 그저께 먹은 술이 아직도 들깬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나이가 있으신 만큼 조심하셔야 돼요. 전날 먹은 술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래서요, 안 같이 깰 들고 가는 나이시잖아요. 처지에. 네. 오빠. 예, 오늘 상대적으로 우리 박지민 변호사님이 굉장히 오늘, 생생하시고 어제 오랜만에 샤워를 깔끔하게 하고 가끔 씻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특히 방송인 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씻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네, 일주일에 한 번 그러고. 정도는 씻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날짜를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금요일에
정도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정도에 씻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날짜를 맞춰주시고. 그 저녁 때 저녁 때. 목요일 아침 말고. 예. 어쨌든 저희는 오늘도 이제 다소 망가진 두 분과 그렇지만 그걸 또 뒷받침해주는 오늘 메모를 담당할 박준민 변호사와 네, 오늘 이야기 비주얼 담당이시네요, 오늘. 비주얼 네. 담당. 오늘 비주얼 담당은 박준민이. 박변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예, 그런 것도 가끔 누려보세요.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하려고 있는 이 금요일 오전에 막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조연아 집행유예 소식이 들리네요. 네. 이건철 변호사님 그러셨어요. 조연아는 좋겠다. 집에 가서 오늘 저기 잔치하겠다. 잔치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랬죠. 우리 이재용 변호사님께서 조연아 조연아의 변호인들은 좋겠다. 좋겠다. 통장에 돈 들어와서. 아니, 보통 이렇게 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사람 집행유예 하게 되면은 어떤 로펌에서 맡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펌의 규모에 따라서 성공보수액이 이제 가늠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받았을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500만 원 뱉었다가 불쌍해. 가혹한 역공에 시달린지라. 예. 네. 액수는 밝히지 않겠다. 네. 어쨌든 행복하겠다 오늘 밤은. 네. 그러게요. 그리고 그 매번 접견 가시던 아마 막내 변호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할 일 없이 접견 갔었던 막내 변호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할 일 없이. 그분도 만약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있었다면. 업무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좀 누릴 수도 있었겠죠. 그 당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도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조연아가 있던 교도소에 접견 시설 중에 여성 여성 전용. 접견 시설이 이제 충분치 않은데 조연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다른 여성 접견자들이 네. 원활하게 사용을 못해서 변호인들한테도 다른 변호인들한테도 항의를 받았었다는 예, 얘기가 항의를 있었죠. 받았었다고 하는데 뭐 우리도 추측입니다만은 통상 이렇게 재벌들이나 소위 이제 권력 있는 분들이 변호사 접견 교통권을 정말 재판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 그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게 좋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대우를 받는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곤 해서 그때 당시 그런 의혹 제기가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박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럴 때 투입되는 변호사는 법리 공방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변호사가 아니니까 보통 사무실에 제일 막내 변호사가 가서 이제 같이 소일해 드리는 거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거는 얘기를 뭐 하신 거예요. 접견이라기보다는 심기를 보살피는 차원에서 네. 예. 그런 거죠. 아니 저도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지금도 거기 저희 수감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태원 SK 회장 네네네. 종종 보고는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제가 접견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눈에 띌 정도라면 평소에 그 변호인 접견의 빈도가 잦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심기를 이렇게 돌봐드리는 데는 충분히 이제 자질이 있는 변호사지 않습니까? 성품도 그렇거니와 일단 외모로 그 상쾌함을 드릴 수 있는 건배. 저 광노현 교육감님 사건 때 제가 변호인이었는데요. 우리 네. 광노현 교육감님께서 유독히 심지어 특별히 애정하사 특정해서 이재용 변호사가 와라. 예, 변호인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나는 이재정 변호사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구치소를 들락거리던 기억이 또 있긴 하네요. 물론 우리는 이제 치열한 공방을 위한 준비를 하러 갔었죠. 준비를 하러 갈 건데 이왕이면 이재정 변호사가 그렇죠. 왔으면 좋겠다. 예. 많은 그렇죠. 것을 함축하고 그렇죠. 있던가요? 많은 걸 하면서 예. 샤프하고 법리에 대해서 샤프하고 그럼요. 또 그리고 늘 이렇게 자신의 이 수감 중인 자신의 심리도 잘 보살펴 주시고 네. 이러니까 편하시고 보기에도 좋고. 비주얼 예. 오늘 뭐 비주얼 담당하세요. 아니, 뭐 아까 오늘은 박준 변호사님한테 양보하시더니 아니요, 알코올 보톡스 탓에 저를 계속 주로 잡지 마시고요. 제 얘기 그냥 경청하고 있는 두 분 얼굴만 포커스해서 오늘은 잡아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 좀 길었어요. 네. 아니 충분히 뭐 해봄직한 서론이죠. 조현아 사건 관련해서 집행유예 뭐 또 봐주기 판결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한번 다뤘던 적은 있어요. 어떤 방식에서 봐야 될지에 대해서 다뤘던 적은 있는데 한 코멘트씩만 해봐 주시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연아가 12월 30일인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 5달 정도를 채 못 살았는데 조연아의 인생에 있어서 그 5달이 자신을 성찰하고 더욱 성숙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뭐 좀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재벌 2세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거침없이 좀 살아왔었던 사람이죠. 그런 어떤 성품이 좀 발현이 됐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좀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뭐 또 다른 소식,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금요일 현재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판결 소식인데요.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관련해서 이제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에 관여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 조작이 있었죠. 유가려, 그 유우성 씨의 동생에 대한 그 진술 증거의 조작이기도 했고요. 사건 전반에 대한 조작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구체적인 증거의 조작으로 이어졌던 것이 바로 중국 선양 영사의 확인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불거진 일인데요. 1심에서 유우성 씨를 유죄로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야 했던 유일한 증거가 바로 유가려의 진술인 거잖아요. 근데 유가려의 진술이 배척되다 보니까 다른 증거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유우성 씨가 북한을 드나들었다라는 국경 출입국 기록,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의 출입경 기록이겠죠. 관련된 기록을 위조하는 과정에서 그 영사의 진술서가 위조됐다라고 드러났는데요. 관련된 형사재판이 항소심 선고 결과가 지난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당초 그 징역형이었던 분들의 벌금형, 그러니까 경환형으로의 선고 소식 때문에 어떤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모해 증거 위조죄인가요? 모해 증거 위조죄라는 죄 하나가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본다면은 그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영사의 진술서가 증거이냐 아니냐라는 법리적 공방이 있었던 건데요. 그 얘기는 뭐 조금 이따 말씀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관여했던 국정원 윗선의 담당자들이 모두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경환형을 받는 바람에 국정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증거 조작에 관여했던 담당자들은 이제 형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요. 관련된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저는 이 사건 공판이 있는 날, 이제 선고 공판이 있는 날 그런 중요한 결정이 선고가 예정돼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서초동 앞에 되게 유명한 칼국수 집이 한 군데 있어요. 간판도 없어요. 식당 이름도 없이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묵묵히 하시는 맛집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서초역 부근에. 그분 세금 좀 조사해봐야겠다. 아니 근데 이 등록은 하시고 세무신고는 하시죠. 얘기 지금 처음 듣는데 칼국수. 그런 저도요. 칼국수 다음에 한번 집이- 같이 가시죠. 네.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카메라가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저 맛집을 누군가가 알아봤구나. 맛집을 이제 누군가가 취재하러 왔구나 하고 딱 보는데 익숙한 얼굴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경우? 유스타파의 최승호 네. PD님께서. 그래서 유스타파가 이제 맛집 기행도 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여쭙죠. 맛집 기행하신 건가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날 그 선고 공판 들어왔다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 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항소심 결과가 그런 방식으로 나와서 실제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간첩을 만들어내는 이 국정원 요원들이 그대로 국가의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하거든요. 네. 예, 증거. 아까 법리적으로 그런 공방이 있어가지고 일부 제가 무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술서가 네. 증거인지 아닌지의 공방은 사실관계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당해 법정에서 증거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에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거든요. 그게 올바른 판단으로 근데 보이시죠? 제가 궁금한 게 영사의 진술서뿐만 아니라 예. 출입경 기록 자체를 그렇죠. 예. 그 입인가요? 이렇게 됐던 네. 걸 네네네. 출입으로 바꿨는데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항소심에서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려고 네네. 제출을 했던 건데 네네. 그게 증거가 아니라고 본 거는 그것 역시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증거가 드러나면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보통 이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데요. 증거의 작성자, 그러니까 증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법정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야만 하는 경우가. 그게 뭐냐면 변호인 측에서 증거를 부동의할 경우, 증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라고 라고 얘기할 할 경우에는 직접 그 증거를 그렇죠. 만든 사람이 예. 법정에 나와서 이 증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내용이 뭐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때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증거에 부동의,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그냥 그 증거가 그 법정에서 증거로 쓰여지지 채택이 안 않았던 됐다는 거예요. 겁니까? 예. 근데 좀 이상한 게 만약에 그 논리라면 채택이 안 된 건 다 증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채택이 안 됐더라도 네. 1심에서 그런 이유로 채택이 안 됐더라도 항소심에서 검찰이 그 증거 신청을 처리하지 않는 한은 항소심에서 비로소 항소심에서 만들어낸 나간- 증거이고 그러니까 예.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네네네.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심 때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모해 증거 위조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항소심에 가서 바뀔 여지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대법원에 그렇죠. 가서 또 파기환송돼 가지고 다시 사실심이 열리는 경우에 그 증거 예를 들어 그 증거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증거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법원의 논리는 지극히 굉장히 형식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인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 누가 절도죄인지 누가 살인죄인지는 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성숙된 판단으로서 확정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법원의 방금 판단 같은 경우는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자면은 1심 가서 2심 가서 그게 증거 채택될 건지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죄는 무죄가 됐다가 유죄가 됐다가 바뀔 수도 있는 게 그렇게 되는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아니, 제가 판결문을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모해 목적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과정도 사실은 맞아요. 국가보안법 12조에 너무 웃겼죠. 예. 그 특수무고 날조 증거 날조 이 부분으로 사실 기소된다는 게 저희들 그때 의견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던 국정원 직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피하려고 사실은 피하려고. 검찰이 찾아낸 조항이 그거였는데 그나마 이거였는데 그것에서 법원이 면죄부를 이런 형식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면죄부를 준다고 하는 게 좀 서글프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 12조에는 네. 그냥 좀 약간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게 만들려고 사실은 죄가 없는데 네. 처벌받게 만들려고 무고 혐의가 없는데 뭐 고소고발하거나 날조 뭔가 범죄 혐의를 막 만들어내거나 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간첩으로 처벌받게 그런 시도를 했다 그럼 간첩죄의 정한형으로 제가 처벌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가 그 국가보안법 12조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증거를 막 만들어냈으니까 날조했으니까 네. 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때 야 이거는 증거를 만들어낸 거지 혐의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래서 날조라는 그 개념에 포섭이 안 된다. 예. 그래서 12조 적용 못하고 네, 우리가 그렇죠. 고심 끝에 형사소송법에 있는 형법에 있는 모해 목적의 그 증거 조작 이쪽으로 우리가 기소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좀 이따 우리가 다룰 황교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이 쓴 책이 있어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그렇죠. 책에 보면 국가보안법 12조에서 얘기하는 날조의 행위 태양을 행위 종류를 다 자세히 써놓으셨어요. 이분이. 훌륭하시네. 네. 뭐라고 써놨냐면 증거를 만들어내는 건 날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검찰한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왜 좀 내가 봐도 이거 안 맞는다. 니네들 지금 하려는 기소는. 내가 연구한 연구 결과에도 배치된다 네. 이러고 조언을 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의 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잣대는 남의 편만 우리 편한테는 적용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안도 언론을 통해서까지 저도 이제 판결문을 들여다보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던데 이 위조 부분과 관련해서도 판사의 판단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법률가로서는 사실 판결문을 보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게 마땅하긴 한데 그 위조는 결과적으로 없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검찰에서 관련된 허위 진술도 했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 위조의 범위를 조금 느슨하게 좀 풀어놓은 그런 판단도 있다고 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판결문 구해져서 확정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면은 조목조목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성 사건을 둘러싸고 국정원이 저지른 자행한 그 범죄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가려를 동생 유가려. 동생 유가려 씨를 독방에 가둬놓고 오빠를 간첩으로 만드는 진술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이런 것들 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실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출입경 기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작해내고 이 전체 과정 가운데서 극히 일부분만 사실은 사법적 판단으로 붙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정원이 이 대공수 사건을 가지고 장난친 것들에 대한 전모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단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는데 그나마 꼬리가 밟혀서 그걸 갖고 단죄하겠다라고 하는 전체 숲의 나무 한 그루조차도 법원이 제대로 쳐내지 못하고 그거를 또 뿌리를 남겨둔 채 이렇게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진짜 법률로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답답한 게 그 문서가 위조됐냐, 중국의 어떤 출입경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조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유우성 씨 변호인들이 중국 대사관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했었어요. 근데 중국이 보통 그런 확인이 나서지 않는데 진짜 이례적으로 위조된 문서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써놨냐면 형사적 처벌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관여된 사람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외교적으로도 신뢰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양형 이유에다가 그렇게는 써놨더라고요. 저도 언론 기사를 이렇게 좀 훑어봤을 때 이 일로 인해서 한중 간의 외교적인 그런 문제로까지 비화된 점을 양형 사유로 삼아서 뭐 김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뭐 징역 4년인가를 실제 실행했던 네, 사람만 이제 줬던데. 형을 과하게 했죠. 그런 것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그것도 무슨 법적 해석의 문헌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거를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판결이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국정원이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막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증거 막 채택만 안 되면 되니까. 우리도 거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도 우리 변호사도 막 증거 막 만들어내죠, 뭐 그 이제. 피고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를 막 만들어내고 네. 막 흘리기만 하고 증거 제출을 안 하면 괜찮다. 증거 위조 아닌데? 네. 아니 그리고 참고 자료라는 식으로 계속 내. 그러니까 증거는 아니고 증거는 아니고. 아이고 이까지 아니 그 선고유예 벌금형의 선고유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또 그 부분 뭐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서 저를 또 쳐다보세요. 명을 하면 집행유예 이런 건 들어보셨는데 벌금형도 그러면 이렇게 유예를 해가지고 뭐 안 내도 되는 이런 방식의 형이 가능한가요? 벌금형이 가능합니까? 벌금형의 선고유예 같은 경우 이제 흔치 않잖아요. 굉장히 흔치 예, 않죠. 흔치 않잖아요.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저는 한 몇 번 받아봤는데요. 아, 그래요? 집행유예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안 예, 되는 그래서 걸로 알고 선고유예만. 있죠. 그렇죠. 선고유예라. 3년 이하. 근데 벌금형은 이제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가지고 상황을 참작해요. 예,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게 선고유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두세 차례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상지대 김문기 복귀 과정에서 상지대 이제 정대하 교수님 등을 비롯해 갖고 그 비대위가 이제 막 그 정관 개정 같은 것들을 못하게 막아서 업무방해로 기소가 되었는데 항소심에서 1심에서 그 벌금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다 선고한 걸 항소심이 항소 이유로 삼지도 않았는데 직권으로 선고유예를 주셨어요. 저는 한 번 받아봤어요. 그 예전에 개그맨 중에 어떤 분이 조전혁이라는 의원을 집회에 나가서 이제 발언하시면서 애저녁에 글러먹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조전혁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어요. 모욕으로. 뭐요? 근데 이제 그 재판부가 혹시 노정렬 네. 노정열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실은 법원 판결도 안 따르는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애저녁에 글러먹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자기가 조전혁 보고 명단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개해서 자초했다. 그래가지고 노정열 씨에게 벌금은 그 모욕은 인정이 되지만 선고유예하겠다 벌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네. 두 분 훌륭하시네요. 제가
제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는 왜 꺼냈겠습니까? 선고유예,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하고 이 경우에는 다소 이제 부당해 보인다 이런 얘기로 이제 화제를 이끌어가려고 진행자로서 코멘트를 날렸는데 각자의 선고유예 경력을 뽐내시면서 저희가 뭐 문제를 아마추어라서 마무리하시네. 비전문 방송인이라서. 아 예. 네. 아니 그래도 마무리는 해주세요. 그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게 그렇게 감안할 요소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럼요. 최소한 개전의 정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개전의 정이라고 하지만 많이 반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 제 느낌으로는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법관들이 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죄하고 무죄의 경계선에서 판사들이 고민할 때. 네.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정당행위라든지 뭐 이제 그 어려운 말인데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의 가치가 없으면 이제 무죄를 선고하잖아요.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뭐 가족들을 잔악하게 막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맞서가지고 그 강도를 대항해서. 죽였다라고 하면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해갖고 무죄를 주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 판사들이 이 행위 가치가 진짜 무죄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할 때 이건 유죄를 주지만 거의 처벌의 가치가 없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노정열 건도 그럴 거고 제가 말씀드린 그 상지대 교수님들 건도 이건 진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에 비추어 가지고 이걸 형사 처벌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근데 기존의 판례라든지 자기가 아무리 해서 그래도 이걸 무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유죄는 되지만 유죄로 되지만 실질적인 처벌의 값어치는 없다. 사실 안도현 시인도 생각해 보니까 그 벌금 100만 원에 그 배심원들 무죄 판결을 물리치면서 은택 판사가 그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의 그 무죄 판결을 자기 직업적 양심에 비추어서 양형에서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그럴 때 판사들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그런 전제에서 주로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면은 요거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판단 쓰실 것 같아요. 예. 적절하죠. 예, 뭐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도 아무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요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새로운 총리님. 예, 언뜻 아까 저희 다른 얘기 하다가 그 양반 하면서 언급됐던 분이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자, 저희 진짜 할 말 많아요. 우리 황교안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황교안, 그분 지금 뭐 하시는 분이죠? 법무부 장관에 계시죠. 그분 뭐 하셨던 분이죠? 하도 많아가지고. 예. 뭐 황교안의 역사를 꿰고 오신 오늘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간략히 한 말씀 주세요. 네. 보통 이제 아침에 오면은 저희도 직전까지 법조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스크린을 하면서 오게 되고 이제 핸드폰을 막 뒤져면서 오는데 오늘은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막 그 신문을 막 펄럭이면서 오시더라고요. 보통 모닝 커피와 신문. 그 신문이 바로 이 신문 아닙니까? 아유 부끄러워. 아니 보통 모닝 커피와 신문 이러면은 좀 근데 세련돼 그동안 보이잖아요. 이재용 변호사님의 여러 가지 이 방송 그 큐시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봤는데 오늘이 가장 라이브하고 심지어 이 신문 제 신문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보고 하려고 하더니 제가 지금 뺏어가지고. 제 얘기를 막으시려고 지금 가장 카드를 살아숨쉬네요. 옮기신 거죠. 네, 펄떡펄떡. 아니 그래, 박재민 변호사님이 들고 오셨습니다. 통상 아침에 모닝과 신문이라고 하면은 모닝 커피에 얼리는 이제 빳빳한 신문 이렇게 상상하기 쉬운데 박재민 변호사님이 거의 막 꾸깃꾸깃해진 신문을 막 들고 와요. 뭐 열심히 보신 거 이해해요.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기서 그냥 덮고 자다가 들고 온 느낌? 보고 온 느낌보다는. 오늘 그래도 비주얼 담당이신데. 그래요. 오늘 좀 나으신데 이 황교안 장관의 역사가 거의 이제 한겨레신문 이제 전지에 다 나와 있다고 이거 꼭 봐야 돼 이러길래 막 방송 시작하기 전인데 저도 막 봐야 된다니까 그냥 들고 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보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박재민 변호사님, 황교안 장관은 어떤 경력의 장관인지 인물에 있어서 강한 건 말씀해 이강철 변호사님. 제가 그러면 뭐 대타로 황교안 장관은 81년도에 다르잖아요. 81년도에 무슨 얘기 나올까? 사법시험에 합격하시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시지?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안 나왔어. 연수원 수료하고 검사의 길로 접어들으셔가지고
2006년도인가에 그 강정구 교수가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 그 저서에 네. 한국전쟁 얘기를 해갖고 그게 국가보안법 사건 그게 이제 지금 천정배 장관하고 당시 김종빈 총장의 그 수사지휘 관련해서 논란이었죠. 네. 김종빈 총장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고 사표를 던지면서 일대 노무현 정권과 검찰의 싸움에 큰 획을 그었던 그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였던 사실상 그 사건의 지휘 라인의 최종 일선 지휘 라인에 있었던 분이고요. 그 일의 여파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차장 라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사 승진을 못했고 그래서 이명박 그때 옷을 벗으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검사 승진을 못하고 그때 그 옷을 못 벗게 말린 사람이 지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그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기 같은 반 친구래요. 그래서 옷 벗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갖고 이명박 정부 때 그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그러다가 그 한상대라고 우리 검찰총장 네. 아시죠? 네. 두 사람이 이제 동기인데 한상대가 총장에 지명되니까 그때 이제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고 태평양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얼마? 16억인데 1년보다 좀 길긴 길더라고요. 16개월에 16개월에 16억 정도의 네. 수입료를 왕창 땡기 사건을 한 건밖에 못했다고 그러던데 한 건으로? 한 건에 선임계 이름이 올라가고 16억을 땡기신 아 예.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신 이후로 정말 고비고비마다 뭐 제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조금 불편하시니까 아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떠오르는 일들만 봐도 최동욱 총장과 검찰 실무진이 주장했던 그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수사 두 네. 개를 네. 결국은 바터를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받아들여줄게 불구속해라 라고 했고 그리고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 할 때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또 해가지고 그렇죠. 아마 그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던 것 같고요. 초유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월호 조사 때 해경에 대해서 과실치사죄 적용을 끝내 무산시켜가지고 국가기관의 구조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차단한 1등 공신이었고 유병헌이 잠적했을 때 인천지검에 지휘를 내려가지고 유병헌을 반드시 찾아라 라고 했고 그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난리를 피웠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전에 얘기했던 서울시 공무원 증거조작 사건과 그렇죠.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서 네. 이제 경징계로 통합진보당 마무리해버렸죠. 해산 사건을 사실상 진두지휘해서 했던 사람이고 비서실장 내정설이 있었는데 네. 예, 이번에 총리로 갔습니다. 안 시켜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눈빛을 좀 잘 읽었죠.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관련돼서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과 호흡을 맞추면서 박 대통령이 이제 뭐 과거에 그 사면이나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바로 법무부 장관인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심려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죽을 딱 맞춰주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네. 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지금 상황에서 총리들 자질이 충분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뭐 예. 차고 넘치죠, 사실은. 예. 그러시네요. 그렇죠. 재주와 기회와 재능이 저는 16억 한 건에 쫙 남겨오시고. 과거에 근데 그 총리 후보자 중에 안대희 그분은 사실은 과다 수입료 논란을 뚫고 나오지 못해서 사실은 낙마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16억. 그분의 규모가 좀 비슷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안대희 대법관은 돈으로 뭐 따지자면 비슷했던 것 5개월에 뭐 아. 개월수가 좀 짧았던 개월수가 것 같아요. 짧은 바람에 안대희 대법관은 그 5개월에 그 정도 땡기고 나서 나머지 한 10개월 동안 안 버실 생각이었는데 억울했겠네요. 억울했죠. 네. 종점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 근데 이제 저는 그 안대희 후보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지명 소식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법조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뭐 어떤 기자가 코멘트를 요청해가지고. 근데 우리 법조인들은 이제 규범적 사고에 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규범적 사고의 전제는 당위고 그 규범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 그리고 또 하나 법조인의 특징들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고 사건이 다 종료된 다음에
그 팩트를 재구성해가지고 거기에다 규범적인 잣대를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목적적 사고에 조금 능하지 못하지 않는가. 뭐 다른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합법적인 규범적 사고에는 능한데 한목적적 사고는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만 갖고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세상살이가 어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규범적이고 옳고 그름의 잣대만으로 사라질 수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옳지 못한 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 게 세상살이고 나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갖고 통합을 하고 더 뭔가 좀 사회가 나아지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필요하잖아요. 또 규범적인 사고가 필요하기도 한데 그러면 과연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가? 그럼 규범적 사고에 능한 사람이 총리로 가는 게 맞는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내각을 전반적으로 통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율하려면 조금 더 신중하고 뭐 그렇다고 법조인들이 신중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조금 그런 규범적 틀보다는 좀 더 넓은 그리고 포용력을 가지고 이런 한목적적 사고에 능한 사람들 혹은 좀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맞지 않나 싶은데 황교안을 데려다 쓰고 더군다나 이 정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께서 지금 총리 후보자 6명 지명했는데 그중에 누구죠? 그 이완구 빼놓고는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중에 또 김용준 씨 빼놓고는 다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법조인 중에서도 문창극 빠져요. 문창극 두 분 빼놓고 네 분이 법조인인데 이제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규범적 사고에만 능하고 그것도 더군다나 조직 논리에다가 그 뻣뻣한 그런 조폭 같은 그런 검찰들을 총리 후보자로 이렇게 애용하시는 걸 보면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모양이다. 아니 근데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총리 공백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지난번 공백 기간 이완구 전에도 공백 기간이 길었고요. 그렇죠. 이완구 낙마 후에도 공백 기간이 길어요. 즉 이 정부 하에서는요 총리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총리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총리를 둔다면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역설적으로 지금 검사 출신 조직에 충성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딱딱 상대방을 딱 적으로 규정한다며 날려버리는데 능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적격이죠 이 정부 하에서의 예. 총리는. 뭐 네. 그 검사 그다음에 뭐 법률가라는 이제 직업군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물론 이제 검사 출신 또는 법조인의 직업 영역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뭐 총리직에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총리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그 사람이 검사로서 법조인으로서 몸담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특히 또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권하고 이렇게 딱딱 합을 맞춰온 경향을 비춰봤을 때 총리로서의 고유한 권능을 행사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판단은 그렇죠. 당연히 전제로 하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죠.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월급이나 축내다가 그냥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나가서 치워라. 이렇게 눈빛 한번 주면 나가서 뭐 정당이고 뭐 뭐고 간에 그냥 다 갖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충성심도 검증됐잖아요. 뭐 그러게요.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얘기들 보면 박근혜 정권이 유독히 이 검사 출신들을 총리로 선호하는 데다가 황교안이 법무장관으로 보여줬던 이런 발군의 노력들이 이분을 그 자리까지 이끌었는데 이제 남은 그러면 이제 고민은 남은 우리의 문제는 남은 박근혜 정권 임기 동안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총리 후보자 지명을 통해서 드러난 인식들을 보면 그 결국 총리 후보자 지명 그 자체 한교안이 들어와서 어쩔까봐 걱정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박근혜 정권 후반기의 통치 방식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더 큰 있는 거죠. 예, 그 얘기죠. 조금은 뭐 진보 쪽에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을 뽑아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 내부에서 뭔가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경제를 다 모르잖아요. 네. 대통령도 몰라. 지금 황교안 뭐 경제에서 뭘 알겠어요, 지가. 뭘 했다고. 아마 그 옛날에 그 사법 시험 공부하면서 경제학 원론 정도 공부한 것 같고 뭐 좀 안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 박정희
때나 아니면 전두환 노태우 노태우. 때는 그 물가 오르면 검사들이 수사했잖아요. 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잡히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검사들이 경제를 조종하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어쨌든 참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경제부총리 실권을 쥐고 있는 두 사람은 저는 그것도 진짜 웃기는 거예요. 지금 박 변호사님이 이 정부 하에서는 총리가 사실 무용하다라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게 사실 지금 그 밑에 있는 부총리 두 사람이 실세잖아요. 친박 실세에다가 다 저기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 이상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근데 내년 총선에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들을 사실 총리로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은 안 주면서 내년 이제 총선 되면 나갈 거니까 그래놓고 실권 없는 총리 오직 그 사정이나 이런데 때려잡는 데만 능한 총리를 앉혀놓으니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정부는 삼두마차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총리가 경제나 사회복지 분야에 뭐라고 해도 영도 안 쓰는 거고 오직 검찰 법무 라인 정도에나 총리가 뭘 얘기를 해야 얘기를 들어주고 경제는 최경환이 하고 사회복지 교육 분야는 황우여 지금 장관이 하는 그런 삼두마차가 되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기형적인 거죠. 그 직에 적합한 사람인지 또는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와는 또 별개로 이제 그것을 어쨌든 최고위 직으로 일단 상정을 하고 검찰,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될 검찰이 그렇게 기용이 되는 측면에서 밑에 검사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을 건가를 기준으로도 염려되는 바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게 이제 최종판을 보여준 거죠. 그 일선에서 우리가 검찰을 이제 묶어서 많이들 욕을 했지만 사실 묵묵히 또 자기네 소신을 어떤 방식으로 관철시킬 건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조직에서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것은 이런 식의 인사들 가운데서 내가 못 버티고 나가면 우리 후배들이 어떤 검사로 사라지게 될 건지가 너무 두렵다. 그래서 쉽게 내가 이 조직에서 뚜렷하게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묵묵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도 작게지만 직원들과 이제 자기 동료들과 부딪히면서 이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버티고 계신데 그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싶은 그 후배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길은 저것이다. 근데 지금 뭐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냥 제 추측인데 결국은 예전에 김기춘, 황교안 라인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래서 검찰 장악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다. 뭐 이런. 근데 이제 그쪽 라인이 그대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그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국정원 쪽은 이병기 원장이 그대로 비서실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정권 후반기를 법무부 검찰에 대한 완전한 장악과 국정원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장악. 이 두 가지 축을 아마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림상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지난 대선 때처럼 혹여나 또 약간의 어떤 그런 약간이 아니죠. 그런 어떤 정치 개입이라든지 다분히 있죠. 예. 또 그다음에 검찰을 통한 사정을 통해 가지고 상대파에 대한 괴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예. 당연히 게다가 있죠. 다른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고려되고 있는 사람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저희 안창호 헌법재판관, 뭐 예전에 그 헌법재판관 자리에서 검찰총장을 욕심냈던 걸로 또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또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총리 후보자로도 하마평에 올랐다고 네. 하고요. 법무부 장관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저는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안창호라는 사람 개인의 캐릭터를 봐야 되는데 안창호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죠. 이제 또 한 면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런 헌재 재판관을 이런 법무장관이나 총리로 데려다 쓰려고 하는 이 정권의 이 헌법 경시적인 태도, 이거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저는 다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이 안창호 이분이 참 캐릭터가 재미있는 게 예전에 천정배 장관 시절에 그 법무부 장관,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에
법무부에서 근무하셨나 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때는 천장배 장관의 아마 측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그 최동욱 총장이 검찰총장 됐을 때 그때 또 후보자로 한번 올랐었죠. 물론 최종적으로 3인에 지명되지 않았고 탈락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새누리당의 지명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신 분인데 헌재 재판관이 우리 알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법관의 네, 맞아요. 대우와 보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게 그보다 더 낮은 직급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이분이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게 난 정말 참 웃기기도 하고 이해가 현실을 반영하는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 정권이 헌재를 얼마만큼 참 가볍게 취급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사람을 또 데려다가 굳이 장관이나 총장에 이렇게 꽂으려고 하는 이 정권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도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제안했을 때 적어도 이 권력 구조에서 이 중임제 문제만큼 해결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의원이 한 말씀 하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참 나쁜 대통령이다. 선거만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이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 지금까지 대통령 돼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선거만 의식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대통령. 그래놓고 권력 분립 같은 거는 다 헌신 취급하고 헌신 조각 이건 뭐 헌신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입니까? 네. 그 안창호 재판관이 만약에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내각에 기용이 된다면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위원 제청을 한 정부의 담당자였던 우리 황교안과 그걸 판단했던 안창호, 그 법정에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또 내각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그림이 바뀌네요. 예. 법정에서는 황교안이 재판관을 바라보면서 우러러보고 있었죠. 우러러보면서 예. 해산 청구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쪽에 와가지고는 이제 오히려 재판관이 저기를 황교안을 상대로 네 총리님 공평한데요? 정의로워요. 아니 이건 뭐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그 뭐 한 번씩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참 답답하네요. 갑자기 그 왜 뭐 마르크스가 했다는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진짜 수려하십니다. 전 이광철 변호사님 이거 말씀하실 한번 근데 때마다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겠죠? 막세 말이 아닌가? 해결의 말인가? 좀 있어 보이는 사자성어에도 능하시지만 정말 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누구하고 친했던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저 이런 놀랐어요. 것도.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81년도에 사법 시험을 그러니까요. 합격했다는 저는 제가 거기부터 언제 나올 때 합격했는지도 기억 못 하는데. 아니 근데 기사를 읽으면서 한상대 총장 하는데 이제 둘이 동기여서 그만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은 한상대 총장의 기수는 또 어떻게 알고? 그럼 거기- 평소에 외우고 다니세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다 바로 21기. 숫자는 다 외워져요. 와 위대하십니다. 근데 이제 황교안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에 얽힌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당시에 그렇게 이제 두 대통령이 검찰을 대하는 방식의 비판적인 발언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됐던 사람이다. 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오면 검찰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분도 뭐 수사받았던 분이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뭐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그만큼 허황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사실 검찰의 가장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고 권력이 아무 터치를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는 이 검찰에 대해서 권력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진짜 검사로서 소신을 갖고 수사해봐라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이나 이런 데서 검찰 파견받고 검찰을 어여삐 여겨달라는 거예요. 늘 이렇게 전화도 해갖고 관심도 표명해주고 야 우리 좀 가려운데 긁어줘. 그럼 내가 이런 거 줄게. 이러는 권력과 밀착된 권력의 내밀한 관심 그 아주 끈적끈적한 관심을 받는 검찰을 이런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무능력한 대통령이라고 물어뜯고 막 무슨 수사지휘 한다고 들이받고 이러는 거죠. 그 저희 셋이 모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변호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만 네. 하더라도 공안 검사 이러면은 좀 한직 그
얼굴 낯빛이 그닥 뭐 윤택해 보이지는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보안법으로 법정에서 마주쳤던 모든 검사들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오랜만에 많이들 만났었거든요. 그분들의 얼굴 하나같이 기름기가 삶이 윤택해지셨음이 다 느껴지는, 그러니까 불과 10여 년 사이에 참 검찰이라는 기구가 그렇게 제도나 시스템으로 허용해졌을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반동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구였구나를 절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검찰개혁 관련된 문제는 뭐 개혁의 방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가 논의를 마친 거나 진배 없는데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지금 정권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방식으로 그런 걸 작동할 것인지는 네. 걱정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 그래서 결국 이제 검찰 개혁 얘기로 오는데요. 네.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방안들을 갖고 끌고 나갈 사람의 문제로 저는 귀착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 내부에 아직까지는 검사로서의 소임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검사님들 계신 걸로 저도 아는데 근데 과연 그런 기운들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서 이제 끊어지면 검찰은 그야말로 진짜 순혈적인 조직,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권 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국가기관들 내부에서 양심적이고 소신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직책을 헌법상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그래서 오늘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지금 야당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서 좀 빨리 혼란상이 좀 이렇게 수습이 돼가지고 정권교체 희망들을 국민들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그건가요? 아닙니다. 황교안은 좋겠다. 한겨도 좋겠다. 조연아는 좋겠다. 조연아도 좋겠다. 조연아의 변호인도 변호인도 좋겠다. 좋겠다. 예, 저희가 또 다뤄봤었으면 좋았을 주제인데 저희 실력이 미쳐나요. 다음을 예고한 주제가 네. 있죠. 아니 사실은 제가 요즘에 정말 개인적으로도 열받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한미 FTA가 처음에 된다 만다 할 때 많은 국민들이 뭐 어떤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의 피해라든지 또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막 진짜 자본이 날뛰는 세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셨지만 그것과 연관돼서 사실은 투자자 국가 제소 네. ISD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국내 어떤 규제라든지 국내 어떤 정책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많이 반대를 하셨잖아요. FTA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 무렵에 사실은 수많은 전문가들, 수많은 법조인들, 그리고 수많은 정부 관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명박 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우려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한 그런 제도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접 피해가 발생할 리는 없다라고 수십 차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론스타가 5조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네. 소송 비용만 500억이 된답니다. 그 변호사도 좋겠죠. 근데 좋겠다. 그것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1,880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그 중동 쪽의 석유회사가 지금 소송을 또 제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근 한 달 사이에 벌써 2건이 된 거고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진짜 이거는 막 세월호 그 배상금 관련해서 막 세금 나간다고 막 흥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자국 국민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외국인들에게 돈을 퍼주는 거예요. 헬세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고 또 다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 돈이 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소수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경제 제도를 정책 쓸 제도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그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끌려가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모자라서 지식도 잃잖아요. 저희가 FTA 관련 전문가 또 우리 이런 변이니까 변호사분 한 분 섭외해서 다음 시간에 좀 풍부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 민변 드려봅니다. 그 국제통상위원회가 네. 있고요. 최근에 보도 보셔서 아실 거지만 그 론스타와의 그 중재를 지켜보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죠. 네. 민변 그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변호사님 중에 네. 한 분을 좀 모셔가지고 예. 론스타 관련된 거 예. 이번에 새로 제기된 소송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변이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카페 오네요.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 TV 그리고 국민 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 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 카페 오네요.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